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두가 이 나이에 외롭지 않게 살아야지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김할아버지는 다시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지옥의 문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지 3년. 침대 머리맡에 아내의 사진만 놓인 외로운 방,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고 친구들은 하나둘 요양원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어느 날 밤 TV 속 중년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자신도 다시 누군가와 웃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동네 목욕탕에서 우연히 마주친 노인의 친구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혼자 외롭지? 내가 아는 아주머니 있는데 참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눈웃음을 지으며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달도 안 돼요. 우리 둘이 함께하면 참 좋겠어요. 이 나이에 무슨 시간 낭비예요? 라며 직진을 시도합니다. 그 말이 낯설면서도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정신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외로웠던 세월을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김할아버지의 옛 부인을 언급하며 참 현명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이 하늘에서 외롭지 말라고 나를 보낸 걸 수도 있겠네요 라며 감성까지 파고듭니다. 결국 김할아버지는 반지를 꺼내 들고 조용한 공원 벤치 위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 같이 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신혼 첫날 부드러운 미소로 김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 문제는 투명하게 해요. 선생님 연금이랑 예금은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걱정 마시고 몸만 챙기세요.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짧은 망설임을 느꼈지만 이 사람이 날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는데라는 생각에 결국 통장을 건넵니다. 심지어는 카드 비밀번호까지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오후 김할아버지가 졸고 있는 사이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각종 서류를 살핍니다. 재산 목록, 부동산 서류, 보험 계약서까지 몽땅 훑고 사진으로 찍어두며 웃고 있는 모습이 현관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할아버지가 잠이 든 사이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노후 자금은 충분하겠지. 아주 좋은 재혼이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다고 믿은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흔들었고 그 흔들린 틈을 누군가는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재혼한 그날부터 김할아버지의 일상은 차가운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시작된 사랑은 어느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감시와 통제로 뒤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자식들이랑은 그만 연락해요. 그 사람들, 선생님 외로운 거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진작에 왔겠죠.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김할아버지는 핸드폰 속 자식들 번호를 지워버립니다. 아들 생일날 걸었던 전화, 딸 결혼 기념일에 부르던 축하 노래, 이제 모두 삭제 버튼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젠 나만 믿고 살면 돼요. 내가 다 해드릴 거? 그 말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통제의 시작이자 감시의 서막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혼자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하면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세요? 다리도 아프신 분이 괜히 나갔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리고는 김할아버지의 신발을 신발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립니다. 외출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집 안에 갇힌 생활이 일상이 됩니다. TV 리모컨은 그녀 손에 있습니다. 채널도 그녀가 고릅니다. 김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야구 중계를 틀자 그녀는 정색하며 말합니다. 그딴 거 보지 말고 건강 강의나 봐요.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말끝마다 걱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실상은 감금에 가까운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는데도 그녀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런 걸로 병원 가요? 괜히 돈만 쓰고 집에서 푹 쉬면 낫는다니까요. 그녀는 결국 구급차도 부르지 않고 김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힌 채 진통제 하나 건네고는 방을 나가버립니다. 며칠 후 김할아버지가 간병인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불러요? 설마 다른 여자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씹듯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젠 의심까지 해요? 그날 이후 김할아버지는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간병인은커녕 전화 한 통 넣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출할 때마다 방문을 반쯤 열어놓고 TV 볼륨을 줄이며 말합니다. 밖에 나간다.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이상한 행동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돌봄도 아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외롭다는 이유로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를 내준 대가로 하루하루를 감시당하고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할아버지 인생의 관리자, 통장 비밀번호를 쥔 감시자, 그리고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 파괴자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동행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너무도 촘촘하고 치밀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은 김할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깊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합니다. 김할아버지가 요즘은 왜 이렇게 자주 나가? 라고 묻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동네 봉사활동 다녀와요. 저도 이제 삶의 보람을 찾아야죠. 그 말에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고 더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엌 식탁 위에 낯선 고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그에는 외국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가격은 무려 240만 원. 이건 뭐야? 아, 이거요? 사촌 언니가 부탁해서 대신 결제한 거예요. 곧 돈 들어올 거예요. 그때부터 김할아버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현관 앞엔 낯선 택배가 쌓이고 카드 결제 알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립니다. 우리 생활비는요? 연금은? 다 장부에 써놨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장부는 끝내 보여주지 않았고 통장은 더 이상 김할아버지 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외출한 사이 책상 서랍을 열어본 김할아버지는 결정적인 것을 목격합니다. 보험 서류 2장, 자신도 모르게 계약된 이름. 보험 수익자란에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김할아버지는 다음 날 그녀를 조용히 따라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목욕탕 간다고 나간 그녀는 동네 상가 뒷골목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중년의 남자가 있었고 둘은 손을 잡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사진을 찍는 김할아버지, 손은 떨리고 다리는 힘이 풀릴 듯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할아버지는 묻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그녀는 무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아는 분이에요. 왜 감시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 그따위 의심할 거면 나랑 왜 살아요?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마치 죄인처럼 주눅이 들고 사진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믿고 싶다는 미련이 그의 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터집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됐다는 우편이 날아온 것입니다. 그가 평생 모은 피땀이 들어간 집, 아내와 함께 꾸며놨던 그 안락한 보금자리. 그 집이 이제 빚으로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와? 그녀는 짜증난 얼굴로 말합니다.
당신 이름으로 한 거니까 내가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내가 잘할게요. 집도 더 좋은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 말은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면밀하게 설계된 계획이었습니다. 재혼, 연금 장악, 보험 계약, 담보 대출. 모든 수순이 순식간에 맞물리며 김할아버지의 인생을 통째로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통장도, 카드도, 재산도, 자식과의 연락도 모두 잃었습니다. 오직 남은 건 그녀의 기분에 따라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 김할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살걸.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랑은 꽃이 아니라 칼날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여인은 실은 그의 인생을 조각내기 위해 보낸 파괴자였습니다. 그녀는 김할아버지 인생을 조용히 해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연금을 차지했고 걱정이라는 핑계로 고립을 시켰으며 헌신이라는 가면으로 모든 재산의 권리를 자신의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아버지 앞으로 온 한 통의 우편물이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부숴버립니다. 연금 자동이체 수령 계좌 변경 완료 안내. 김할아버지는 혼란에 휩싸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확인해 보니 이미 지난주에 위임장이 제출되어 계좌가 변경됐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서명? 당연히 위조였습니다. 그녀가 김할아버지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금조차 그녀가 관리하는 카카오뱅크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치민 김할아버지가 따져 묻자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르신,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알아서 다 챙긴다고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김할아버지는 완전히 멍해집니다. 자신이 누군지, 왜 이렇게까지 당했는지 이제는 혼란조차 판단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자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 겨우 딸이 받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아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통장도 안 보여주고 집 담보로 대출도 나갔고. 그런데 돌아온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싸늘했습니다. 아빠가 원해서 재혼하신 거잖아. 이젠 그분이 가족이니까 잘 해결해 보셔야죠.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식까지도 이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뒷바라지했던 자식에게서 돌아온 건 외면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외출 준비를 하며 말합니다. 친정에 일이 있어서 당분간 다녀올게요. 일주일쯤 걸릴지도 몰라요. 그녀는 작은 캐리어에 김할아버지의 통장과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까지 챙겨놓고 문을 나섭니다. 김할아버지는 불안에 떨며 묻습니다. 통장도 왜 가져가? 그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써야 하니까요. 걱정 말고 푹 쉬세요. 그날 이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메시지는 읽지도 않습니다.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 점점 시간이 흐르며 김할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한 감각에 휘청입니다. 자식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지만 이번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지만 그런 일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며 대답을 피합니다. 결국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자 담당 경찰은 서류를 넘기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공동재산 처분이나 외출을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긴 어렵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옵니다. 그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자신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없습니다. 연금은 빼앗겼고 집은 담보로 넘어갔으며 자식과의 끈마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아껴온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사기극에 의해 단 몇 달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관계는 사실 완벽하게 설계된 범죄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그 외로움을 노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눈물 연기 앞에서 모든 진실은 가려졌고 김할아버지는 순식간에 가해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재산은 이미 그녀의 손에 넘어갔고 자식들은 등을 돌렸으며 법정에선 위자료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절망 끝에서 김할아버지를 다시 일으킨 건 뜻밖에도 목격자 한 사람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2달 후 우체국 앞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던 김할아버지에게 낯선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 어르신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전부터 고민했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그녀는 자신을 김할아버지 집 옆 라인에 사는 주민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떼는 순간 김할아버지의 2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요 몇 달 전에 그 여자분이 집 앞에서 어떤 남자랑 다정하게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팔짱도 끼고 웃고 어떤 날은 차에 같이 타고 나가기도 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확히 누구랑 뭘 봤다는 거예요? 그 남자요. 그 사람 아마도 내 연남인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그 여자분이 저희 집까지 와서 혹시 남편 오면 연락 좀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날 남자랑 집에 둘이 있었거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 단지에 소문도 많았어요. 김할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고 너무 죄송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증언은 곧바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심 청구서에 포함되었습니다. 게다가 동네 마트 직원도 비슷한 말을 해줍니다. 가끔 혼자 올 때는 쌍욕을 하고 카드 긁을 땐 이 돈도 이제 끝이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들으면서 이상했어요. 증언이 모이기 시작했고 거짓의 껍데기는 빠르게 벗겨졌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그녀가 김할아버지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말하며 제출했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알고 보니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닌 그녀 혼자 말하며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해? 왜 소리쳐? 왜 욕해? 라고 혼잣말하듯 말하는 방식. 전문가 감정 결과 응답자의 목소리가 없고 대화 흐름이 비정상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결정적 반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즉각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2명의 이웃 증인, 마트 직원, 그리고 조작된 음성 파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판장 앞에 다시 선 그녀는 이전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고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제도를 악용한 고의적 재산 편취이며 고령자 대상 계획적 범죄로 판단됩니다. 사기 및 명예훼손, 위증 혐의까지 더해져 그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의무가 모두 취소되었고 연금 계좌도 다시 본인 명의로 복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던 순간 김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사랑은 이용당했고 인생은 농락당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진심이 결국 진실을 이겼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억울함은 그렇게 세상 앞에 드러났고 진실은 다시 그의 편에 섰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만 끝내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는 의지였습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녀가 감옥에 수감된 뒤에도 김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웃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은 대가로 받은 상처는 깊었고 연금이 복구돼도 마음속 허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마당에 핀 작은 꽃 하나를 보며 김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의 꽃이 피네 내가 살긴 살았구먼. 그날 이후 김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먼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땐 외로움에 눈이 멀었어. 자식마저 미워하게 만들더라.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그렇게 끊겼던 가족의 연락이 다시 이어졌고 손주가 보내준 스마트폰으로 김할아버지는 사진도 찍고 메시지도 보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야, 이거 이모티콘 보내는 건 어떻게 하누? 할아버지, 그건 저기 웃는 얼굴 누르면 돼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동네 마트에선 고생 많으셨다며 웃으며 음료수 하나를 더 챙겨줬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제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옆에 없지만 그는 혼자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속지 않을 눈을 갖게 되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달 손으로 적은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두부를 사 먹었다. 너무 짜서 물에 한참 담갔다. 그래도 따뜻해서 좋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웃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외로움에 흔들린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절망 끝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기록입니다. 사랑은 나를 보듬어주는 것이어야지 나를 부숴버리는 것이어선 안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누군가에게 인생을 맡기는 순간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할아버지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다만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제일 먼저 챙긴다. 지금 그는 혼자지만 고요한 아침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공원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양손을 무릎에 올린 채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기까지 온나 참 잘 살았다. 김할아버지의 오늘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시작된 진짜 자기 인생의 첫날입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그 모든 관계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모래성일 뿐이었다는 걸. 내가 약해지면 멀어지고 내가 외로우면 조용해지고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연을 끊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왜 최고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척 안 하고 억지 미소 안 지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치는 건 진심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상대가 싫어도 웃어야 하고 듣기 싫은 말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하며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얼굴에도 다음에 또 봐요라고 인사해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고문입니다. 늙어서는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가식이 버거워서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억지로 감정을 숨기고 억지로 분위기를 맞춰주고 억지로 웃는 시간이 많을수록 수명은 깎여 나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소모는 몸의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좋은 척하며 지내는 사람일수록 밤에 혼자 있을 때 이유 없이 허탈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 나이에도 저 사람 기분을 맞춰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치고 지나갈 때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듣기 싫은 말을 웃으며 받아들이고 가짜 공감과 가짜 관심을 주고받는 일상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관계는 더욱 무섭습니다.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끊을 수 없다는 착각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끊으면 안 되는 인연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는 순간부터 그 인연은 독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정선희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끊은 뒤 처음으로 편안한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둘은 늘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도 가고 명절이면 서로의 가족까지 챙기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선희 씨를 들러리로 취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됐습니다. 식당에서 늘 자리를 정하고 메뉴를 고르고 선희 씨의 말은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무례해지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백화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넌 성격이 좀 심심해서 내가 없으면 사람 못 만날 거야. 그 순간 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라 감정 착취자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처음엔 허전하고 불안했지만 놀랍게도 매일매일이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선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진짜 내 얼굴로 웃고 진짜 내 기분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좋은 척을 안 해도 되는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운 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때 생기는 피로일 뿐입니다.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이 아닌 사람과는 멀어지는 용기입니다. 늦게라도 끊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억지 미소가 사라지고 내 얼굴에도 진짜 웃음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삶에 참견하는 사람 없어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장 괴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끝도 없이 내 삶에 끼어드는 말들입니다.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이 나이에 그런 옷은 좀 그렇지 않아? 내 자식한테 그걸 다 해줘? 돈을 왜 거기다 쓰니? 같은 말들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독설입니다. 걱정이란 포장으로 던지는 비수입니다. 이런 말들 속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제하려는 욕망과 판단하려는 우월감만 가득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는데 주변은 오히려 반대로 내 일에 손을 대고 내 선택을 비웃고 내 결정에 태클을 겁니다. 사소한 음식 취향부터 가구 배치, TV 채널, 외출 시간, 휴대폰 문자 하나까지 시시콜콜 간섭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나는 사라지고 그들만 남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함께 살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순간 내 선택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엔 간섭이 생기고 그 간섭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고 날카로워집니다. 나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삶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닌 피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삶은 그 관계 안에서 허락받아야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뺏긴 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라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갑자기 자유로워지고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의 위치 하나도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도 전부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오순남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둘째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외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같이 살 수 없어 둘째 아들과 합가를 결정했지만 그 선택이 인생 최대의 후회로 남게 됐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장을 봐주고 말벗도 대어주고 집안일도 나눠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조금만 드세요. 살찌면 혈압 오르잖아요. 그 옷 말고 이 옷 입으세요. 이게 훨씬 단정해요. 친구분들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말들이 겉으로는 걱정이고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통제였습니다. 자신의 식단대로 음식을 맞추고 외출 시간에 잔소리를 하고 심지어 오순남 씨 휴대폰을 몰래 보면서 연락처도 정리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오순남 씨가 여행을 가려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안 분위기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행은 다음에 가세요. 순남 씨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고민하다 새벽에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아들 집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고 지금은 혼자 삽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뭘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평온이 이렇게 값진 줄 몰랐습니다. 간섭 없는 삶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참견받지 않는 하루가 진짜 힐링입니다. 부질없는 인연을 끊는 순간 그 누구도 내 삶의 조종관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는 인생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이 됩니다. 이 평온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의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끊기고 선물을 하지 않으면 잊히고 속을 털어놓으면 험담의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이런 인연을 굳이 지키느라 자신을 태우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잿더미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가 연락을 끊고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흐려지고 놓아줄수록 진짜만 남습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멀어져도 다시 돌아오고 계산적인 인연은 아무리 붙들어도 끝내 떠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그 빈자리에 진짜 사람이 들어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침묵 속에서 진짜 친구는 그 침묵을 뚫고 다가옵니다. 고요한 방 안, 울리지 않는 전화기,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비로소 불순물을 걸러내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인연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찾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억지로 연결된 관계는 결국 끊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기다릴 줄 압니다. 침묵도 견디고 상처도 보듬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질없는 인연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 안에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독이 든 관계를 붙잡고 있다 보면 결국 내 마음만 병들고 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인연을 유지하려는 순간부터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을 만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정혜 씨는 한때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만 180명이 넘었습니다. 친목 모임, 교회 지인, 학부모 인맥, 친척들까지 누구 하나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연락을 끊으면 아무도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날에도 정작 자신이 챙긴 사람 중 단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혜 씨는 전화를 차단하고 단톡방을 나가고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상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요즘 왜 연락이 없느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은 한 달 전 자신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혜 씨는 지금 혼자 지냅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모임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그땐 몰랐는데 나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진심이 있는 몇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정혜 씨의 전화기에는 12명의 번호만 저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12명은 매달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가끔은 직접 밥을 해 먹으며 웃는 사이가 됐습니다. 정혜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수십 명에게 인사했지만 내 속은 늘 공허했어요. 지금은 단 12명뿐인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국 필요한 사람은 다시 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관계를 다 끊고 혼자가 되면 처음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견뎌낸 자리에 진짜 사람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우정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자연스럽게 피어난 인연만이 꽃이 됩니다. 인연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진짜 사람은 끊어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인연을 먼저 끊는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혼자 남았을 때 오히려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이 옷 입으면 촌스러워 보일까? 이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릴까? 나만 낯가리나? 이런 생각에 갇혀 하루를 소비하고 내 마음보다 남의 눈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눈이 나를 구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말에 가슴을 졸이고 누가 험담을 했다는 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마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예뻐 보여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뿌리는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부질없는 인연일수록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더 집요하게 신경 쓰게 만듭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인연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받아줍니다. 가식으로 이어진 관계일수록 웃는 표정 하나에도 칼날 같은 평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말에도 휘청이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 말투, 내 행동, 내 선택에 대해 누가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을 자유. 그 자유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생각도 줄고 생각이 줄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결국 혼자 남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간만 남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건 가까운 사람입니다. 너 요즘 왜 그런 옷 입어? 그 나이에 그런 걸 해?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애정이 아니라 지배욕입니다. 나를 틀렸다고 규정짓고 자신의 시선에 끼워 맞추려는 잔인한 통제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나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늙어갑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정자 씨는 예전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평판 좋은 할머니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주변 부탁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흉보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는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시기 정자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얼굴이 변하자 그동안 자신이 애써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외출을 끊고 모임을 거절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 멋을 부리지 않아도 되고 좋은 말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뭐에 매여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지 않겠다고. 지금 정자 씨는 짧은 머리에 편한 옷을 입고 혼자 책 읽고 걷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건 남이 아니라 남을 신경 쓰는 내 마음이었다는 걸.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치유를 가져옵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 사람들의 평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눈은 단 한 번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답게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다섯 번째 이유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은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번 돈인데도 자식 눈치 보느라 사고 싶은 옷 하나 못 사고 친구들 체면 맞추느라 안 가도 될 식당에서 억지로 밥값 내고 누가 아프다 하면 자동처럼 지갑 열어야 하는 삶은 결국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지옥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이 바로 부질없는 인연입니다. 생색내는 친척, 손 벌리는 지인, 도와줬던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선 돈이 흐르는 게 아니라 감정 착취가 반복됩니다. 아무리 모아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아껴도 남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마지막까지 남 좋은 일만 하다 끝난다는 말이 뼈처럼 박히게 됩니다. 친구 생일 챙기느라, 조카 결혼식 가느라, 며느리 생일 선물 사느라, 정작 내 건강검진비는 미루고 내 신발은 낡아도 그냥 신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돈은 남의 손에 흘러갑니다. 관계는 남았지만 내 삶은 텅 비어갑니다. 그러나 인연을 끊는 순간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몇 번 나가던 약속이 사라지면 택시비와 밥값이 아껴집니다. 소모적인 선물 대신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사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고르게 됩니다.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쓰는 돈이라는 걸 배우는 순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돈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조명숙 씨는 3남매를 다 출가시킨 뒤에도 늘 돈은 나눠야 복이 온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생활비, 손주 용돈, 시댁 제사비, 친구 회비까지 매달 200만 원 넘게 나가는 지출에 허리가 휘었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빠듯해졌을 때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자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아꼈어요.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조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남 좋은 일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친구 단톡방을 나가고 가족 단체방도 조용히 묵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던 돈을 정리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간소하게, 용돈은 기념일에만, 생색 없는 관계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누가 전화해 주지도 않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가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자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요즘 작은 여행을 즐깁니다. 스스로에게 고급 화장품을 사주고 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쓰니까 늙은 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됐어요. 오로지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 길입니다. 남에게 흘리던 돈을 나에게 돌리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삶이 축복인 이유는 그 누구도 내 지갑에 손을 대지 못하고 나만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을 때 잘 살아야지 남한테 쓰다 비면 아무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던 자식, 끝까지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던 사람.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너지는 나만 남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보다 차가운 건 사람의 마음이고 끊긴 전화벨보다 무서운 건 존재의 부재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그건 늦기 전에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늙어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댈수록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믿는 순간부터 인생의 핸들은 내 손을 떠납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의 사정에 휘둘리고 배우자에게 기대면 그 감정의 파도에 끌려갑니다. 기댈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표정이 차가우면 눈치를 봅니다.
결국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타인이 되는 순간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그림자가 됩니다. 혼자서는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은 기댄 대상이 사라질 때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은 누구 덕분에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 때문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간입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바쁘다며 거리를 두고 친구는 연락을 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다면 당신은 매일 무너질 위험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기댐은 위안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독입니다. 언젠가 기대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평온도 함께 사라집니다. 의존은 편하지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무너질 기대를 품고 있는 상태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1950년생 장영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아들에게 삶의 모든 중심을 옮겼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병원 예약, 장보기, 심지어 휴대폰 요금까지 아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엄마 걱정 마, 다 해줄게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너무 우리한테 의지하지 말고 엄마 인생을 좀 사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장 씨는 멍하니 하루를 보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연체됐고 전기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상해 입도 뻥긋 못하고 눈물만 삼키던 어느 날 장 씨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고. 그 후 장 씨는 마트를 직접 다니고 온라인 뱅킹을 배웠으며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까지 들으며 혼자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제야 내가 나를 챙긴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기댈 때는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으니까요.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전하는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기댈수록 불안해집니다. 자식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돈이든 그 누구도 끝까지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대는 약속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대는 마음을 거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준비된 혼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그건 혼자가 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해와 갈등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게 됩니다. 괜한 오해를 살까 조심하고 감정이 상할까 침묵합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말하지 않아 생긴 오해는 어느 순간 폭발하고 한 번의 감정 충돌은 몇십 년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이 모든 갈등이 집안에서, 혈연에서, 친척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남이면 멀어지면 그만이지만 가족과 친척은 평생 얼굴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이 쌓여 결국은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명절이면 누가 더 챙겼느냐, 왜 우리 집은 안 오느냐, 예전엔 안 그랬다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어도 친척 한 명의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고 눈빛 하나에 상처받고 말투 하나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의 골은 깊어지고 피로는 쌓이며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괜히 민감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자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갈등은 내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대가 있으니 실망이 생기고 기대에 못 미치면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평화는 혼자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참지 않아도 되며 감정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1957년생 문선희 씨는 남편 사망 이후 친정 조카들과 자주 왕래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특히 큰 조카는 마치 친딸처럼 챙겨줬고 조카도 이모, 엄마 같아서 좋아요라며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문 씨가 본인의 명의로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아 요양자금으로 쓰겠다고 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카는 이모,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그 집은 저희가 나중에 쓸 수도 있는 데라고 말했고 문 씨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카는 연락을 뜸하게 했고 문 씨가 먼저 안부를 물어도 요즘 너무 바빠서요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그 다음 설날에 일어났습니다. 명절 전날 문 씨가 조카 집에 작은 반찬을 들고 갔는데 현관 앞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좀 조심하라 그래요. 부담돼요. 문 씨는 그 자리에서 반찬을 놓고 돌아섰고 집에 와서 며칠간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 씨는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혼자가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편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니까 조용하고 조용하니까 덜 아픕니다. 가족도 친척도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더 무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관계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만큼 멋대로 말하고 함부로 기대하고 자연스럽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말 한마디에서 생기고 갈등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누구와도 엇갈릴 일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한 감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평온은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삶은 고립이 아니라 갈등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혼자가 돼야 선택이 쉬워지고 후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병원을 언제 갈지, 돈을 어디에 쓸지, 누구를 만날지 모두 내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이 간단한 선택들이 복잡해집니다.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결국 내 뜻은 뒷전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 타협하게 되고 타협은 곧 후회로 이어집니다. 혼자라면 단 10초면 끝날 결정을 함께 살면 하루를 끌고도 상처로 남기기 일쑤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양보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나답게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면 당신의 마지막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의 식성, 생활 패턴, 성격, 기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외식 한 끼도 혼자일 땐 자유였지만 둘이 되면 불편함이 되고 결국은 피곤함으로 끝납니다. 심지어 아프다는 말 한마디조차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삼켜야 할 때 그 인생이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혼자 살아야 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나에게만 있으니 후회도 줄어듭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1952년생 이정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막내딸의 제안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같이 살면 편하잖아라고 말했고 이 씨는 덜컥 짐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하나 사려 해도 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손주 학원비가 빠듯하다며 용돈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진료 날짜조차 딸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습니다. 친구와 나가서 점심을 먹자고 해도 딸은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또 나가요? 라는 말을 했고 그 한마디에 이 씨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외출을 미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어느 날 새벽 몰래 나와 부동산에 들러 조그만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딸에게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방은 눅눅했고 골목길은 어두웠지만 첫 아침 이 씨는 자신이 먹고 싶은 된장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내가 고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병원도 내 맘대로 가고 반찬도 내 입맛대로 고르고 늦게 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딸 집에서 매 순간이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게 행복이더군요. 혼자일 때 선택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고 내 상황이 전부입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분도 살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줄어듭니다. 남 눈치 보며 내 선택을 포기하는 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불편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곧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안하다면 그건 남에게 끌려가는 삶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여야 비로소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처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었던 사람, 오래 곁에 두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노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낯선 이의 무례는 하루면 잊히지만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더구나 오랜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는 분노보다 자괴감을 남기고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끝없는 후회를 몰고 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은 예민해지고 믿었던 이의 차가운 말투 하나에도 하루가 무너집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건넨 말이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나이에 그게 뭐야? 넌 맨날 그 옷이야? 내 자식은 연락도 안 하냐?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듣는 이는 가슴에 대못을 박힙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운해도 참아야 하고 아파도 그냥 웃고 넘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친구니까.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친구라는 이름 아래 무수한 감정 폭력이 용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1954년생 정옥남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그 자리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가볍게 던졌습니다. 너네 손주는 뭐하니? 유치원은 다녀? 그 질문 하나에 정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이혼한 뒤 손주는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고 정 씨는 1년째 얼굴조차 못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꾸를 못하고 조용히 웃기만 하자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손주도 못 보는 할머니가 어딨어? 너무 내가 무심한 거 아냐? 그날 이후 정 씨는 모임을 갈 때마다 위축됐고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도 빠지면 쟤 요즘 왜 저래? 소리를 들을까봐 매번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요즘 옥남이는 기운도 없고 옷도 너무 칙칙해. 혼자 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라는 말을 대놓고 내뱉었습니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날 밤 정 씨는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정 씨는 단체 대화방을 나갔고 연락처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지금 정 씨는 함께 수다 떨던 친구들은 없지만 상처 주는 말도 더 이상 없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덜 아픕니다. 라는 그의 말은 노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독이 됩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숨은 무례함과 비교, 무심함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낯선 이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주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가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건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단단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비참한 순간은
잘못한 게 없어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말 한마디, 발소리 하나에도 조심하고 냉장고 문 여는 소리조차 누군가 귀찮아할까봐 망설여야 한다면 그 삶은 이미 자유가 없는 감옥입니다. 함께 산다는 이유로, 밥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TV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핀잔을 들어야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감시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엄마, 그건 좀이라는 타박, 아버지, 제발 좀이라는 짜증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더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노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야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늦게 자든 아침을 거르든 하루 종일 TV를 보든 남의 간섭 없이 내 방식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진짜 평화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 이 기본적인 자유조차 사라집니다. 또 반찬 남기셨어요? 설거지 좀 같이 해주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 좀 하세요. 라는 말이 매일 반복됩니다. 간섭이 아닌 척하지만 결국 통제입니다.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춰 나를 바꾸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자꾸 작아지고 점점 살아있는 민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1956년생 조정래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정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마시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이 거예요. 그날 이후 조 씨는 뭐 하나 꺼내 먹을 때마다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물을 끓여 마시고 남긴 반찬은 몰래 버렸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볼 땐 이어폰을 꽂고 화장실은 모두 자고 난 후에야 갔습니다.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손주가 할머니 때문에 집이 시끄러워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조 씨는 불 꺼진 거실에서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며칠 뒤 조 씨는 전세금 일부를 빼내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자식 눈치도 손주 눈치도 없는 작은 공간.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 덮고 귤을 까먹으며 본 드라마 한 편이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늦게 일어나도 아무 반찬 없이 밥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불을 끄지 않고 자도 되고 밤늦게 라면을 끓여도 되는 삶. 그게 이렇게 큰 자유인 줄 몰랐어요. 그 자유가 오히려 위로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외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방해도 없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삶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매 순간 입 다물고 숨죽이며 사는 삶은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그건 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존엄입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6번째 이유는 잃을 게 없으면 두려움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지키고 싶은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우정, 체면, 말 한마디로 상처받을까 두려운 자존심, 그리고 잃고 싶지 않은 관계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걸 꼭 쥐고 있을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어느 날 내가 모임에 늦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뒷말하지 않을까? 내가 없을 때 내 흉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쌓이며 관계가 점점 공포로 변해갑니다. 우정을 지키려다 자존심을 잃고 체면을 지키려다 나를 갉아먹습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는 독이 된 것입니다. 말수가 줄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기운이 빠진다면 지금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불안을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소외되면 어쩌나, 뒤처지면 어쩌나, 내가 더 초라해 보이면 어쩌나라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 했던 인간관계가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혼자가 되면 그런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이를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말 한마디에도 조심할 필요 없고 모임에 가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1950년생 양금순 씨는 오랜 친구 3명과 매달 한 번씩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될 만큼 오래된 모임이었고 양 씨도 그 자리가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임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자식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연금은 얼마 받는지 묘하게 비교와 자랑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 씨가 무릎 수술로 몇 달 쉬던 시기, 다른 친구가 요즘은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라고 했을 때 양 씨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양 씨는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부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왜 안 나오냐고 연락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신 양 씨는 근처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했고 구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새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자식 자랑도 비교도 없는 그 자리에서 양 씨는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사는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정도 관계도 지나치게 쥐고 있으면 결국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편안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친구를 지키기 위해 나를 잃지 마십시오. 혼자가 되는 건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관계에 목매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두려움 없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노년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한 입이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달콤하거나 바삭한 그 맛 뒤에는 심장을 멎게 하고 간을 망가뜨리며 삶의 마지막 시간을 앞당기는 침묵의 살인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식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7가지 음식 중 첫 번째는 베이컨, 햄, 소시지,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노년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은 단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암을 키우는 독성물질의 덩어리입니다. 이들 식품에는 보존을 위한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체내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확실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흡연, 성면, 방사능과 같은 수준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가공육은 단 한 조각이라도 섭취할 경우 대장암의 위험을 눈에 띄게 증가시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2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염분과 포화지방은 혈압을 치솟게 하고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며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가공육의 해악은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독소는 몸속 장기 곳곳을 공격하며 노화를 가속화하고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가공육은 단순히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은밀히 좀먹는 식탁 위의 암살자입니다. 그 위험성은 이미 수많은 학술지와 연구기관에서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역시 가공육 섭취를 가능한 한 줄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익숙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가공육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때로는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냉장고 속 가공육부터 비워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평생을 바쁘게 일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 대신 편의점에서 구입한 햄버거나 소시지를 먹었고, 저녁에는 소주와 함께 삼겹살 대신 훈제 베이컨을 즐겼습니다. 그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지만 그 식단은 조용히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대장 내시경 결과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사기 대장암,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담담하게 진단을 받아든 그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겁니까? 의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가공육 섭취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제야 그는 매일 아침 무심코 삼켰던 소시지와 햄이 죽음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직도 냉장고에 남아있던 베이컨 팩을 버리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가공육이 남긴 참혹한 현실입니다. 식사의 편리함 뒤에는 때로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은 안전하십니까?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두 번째 음식은 당분이 지나치게 많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노년기의 건강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입니다. 겉보기엔 시원하고 청량한 기분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심장을 조여오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음료 한 잔 속에는 최대 10에서 15티스푼의 설탕이 들어 있으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는 수준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약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산음료는 치명적인 혈당 폭탄으로 작용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캔 이상의 설탕, 첨가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31%까지 증가하며 2형 당뇨병 위험도 26%나 상승합니다. 2025년 미국 심장협회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34만 명이 설탕음료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30명의 생명이 음료수 한 잔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심코 선택한 음료가 결국 심장을 멎게 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잔혹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탄산음료에 포함된 액상과당은 간에 직접적으로 흡수되어 내장 지방을 빠르게 늘리고 지방간을 유발하며 간경화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료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을 교란시켜 과식을 유도하고 결국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비만은 모든 만성질환의 근원이자 노화의 가속 페달입니다. 탄산음료는 단지 해로운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화학적 공격이자 식탁 위에서 매일 벌어지는 무언의 학살입니다. 60대 후반의 김모 씨는 매일 아침 탄산음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보다 탄산이 상쾌하다며 물 대신 마셨고 가족들의 걱정도 무시한 채 그 습관을 수십 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 혈관이 설탕으로 막힌 듯 막혀 있었고 의료진은 긴급 수술을 시도했지만 손쓸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수술대 위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냉장고에는 여전히 2리터짜리 탄산음료가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병을 쳐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진작 버렸을 텐데.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탄산음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달콤한 죽음입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세 번째 음식은 고카페인 폭탄인 에너지 음료입니다. 겉보기에는 활력을 주는 음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심장 박동 이상과 고혈압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음료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에는 일반적으로 300mg 이상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커피 한 잔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당분 함량도 높아 한 캔에 50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카페인과 고당분의 조합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UC 데이비스 헬스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를 섭취한 후 심장 세포의 기능이 변화하여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빠르게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 음료에 포함된 타우린과 구아라나 같은 성분은 카페인의 자극 효과를 증폭시켜 심장 박동 이상과 고혈압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음료를 섭취한 후 4시간 동안 심장의 전기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고 혈압이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의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심혈관계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에 더욱 취약합니다. 에너지 음료의 지속적인 섭취는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결국 수명의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의 박모 씨는 매일 아침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음료를 선택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장 박동 이상과 고혈압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에너지 음료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마시던 에너지 음료를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마셨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음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고카페인 독약입니다. 에너지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에너지 음료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네 번째 음식은 튀김류입니다. 튀김류는 노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삭한 독약입니다. 겉보기에는 바삭하고 고소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지만 그 속에는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음식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튀김류는 조리 과정에서 고온의 기름에 식품을 반복적으로 튀기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특히 감자튀김, 도넛, 치킨 등 고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튀김류는 지방과 염분 함량이 높아 노화 촉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의 과다 섭취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분의 과다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노년기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의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의 해악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튀김류의 지속적인 섭취는 심장 질환, 고혈압,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결국 수명의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의 이모 씨는 매일 점심으로 튀김류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는 바삭한 식감을 좋아했고 특별한 건강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튀김류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먹던 튀김류를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맛있어서 먹었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튀김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조여오는 바삭한 독약입니다. 튀김류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튀김류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5번째 음식은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노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겉보기에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입맛을 돋우지만 그 속에는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음식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포화지방과 당분이 풍부하여 대사 건강에 해롭습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년기의 대사 기능 저하와 맞물려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은 고칼로리 식품으로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에는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음식의 섭취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68세의 김모 씨는 매일 저녁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는 달콤한 맛에 중독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스크림을 섭취했고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아이스크림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먹던 아이스크림을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맛있어서 먹었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조여오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아이스크림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아이스크림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6번째 음식은 간 기능 저하와 면역력 감소 를 일으키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노년기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한 잔의 술이 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 뒤에는 몸속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독성 물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알코올이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수명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술이 체내로 들어오면 간은 즉시 그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손상시켜 간 기능을 점점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손상은 누적되어 간염으로 이어지고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직면하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시키고 몸속 염증을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며 염증성 질환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체력이 저하된 노년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단순한 피로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간은 이미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알코올을 처리할 효율도 떨어지고 손상 회복 속도도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에 무료함이나 외로움 혹은 오랜 습관 때문에 여전히 술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단순한 음주가 아닌 생명을 갉아먹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며 들이키는 소주 한 잔이 몇 년 뒤 당신의 장례식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70세의 박모 씨는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건강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과